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의 장전의 원투펀치 433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프리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 이제 매치데이 4죠. 네. 네. 아주 결정적인 매치데이가 될 수도 리턴 있습니다. 매치들이 이제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3차전 만났던 팀 다시 만나는 그런 리턴 매치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조금 저도 다음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선수들이나 뭐 팬들이나 다 같이 좀 긴장을 하면서 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리 생제르맹 대 라이프치히입니다. 네. 특히 파리 상제르맹이 지금 1승 2패입니다. 네.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가 진짜 승리가 절실하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라이프치히가 이 조에서 2승 1패.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2승을 거둔 상황입니다. 지난 맞대결은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그 경기는 파리가 완전한 핵심 선수죠. 네. 네이마르, 음바페, 일단 공격 라인에 두 핵심 선수가 못 나왔고 베라티는 여전히 못 나오고 있었고 또 이카르디 선수도 못 나왔고 이러한 전력 누수들이 여전히 존재한 상황에서 어렵게 경기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센터백들도 베라티가 없으니까 마르키뇨스가 홀딩을 봐야 되고 또 다닐루 같은 선수를 또 센터백으로 그날은 기용을 했는데 다닐루 선수는 사실은 공격진하고 1대1로 맞닥뜨렸을 때는 순간적인 순발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을 드러내는 또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전문 센터백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대목인데 물론 이제 두 선수가 양쪽이 다 가능하긴 하지만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굳이 거예요. 말하자면 다닐루가 미드를 보고 네. 마르키뉴스가 수비를 봐야 되지 않냐. 그렇죠. 예, 그런 그래서 논란이 좀 있죠.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번 경기에는 베라티가 복귀할 가능성이 많이 생겼어요. 베라티가 복귀함과 동시에 마르키뉴스는 센터백으로서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겠죠. 거기에 네이마르, 음바페가 돌아옵니다. 네, 현재 녹화 기준으로는 주말 모나코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이 선수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라이프치히의 성향상 상대하는 완전히 큰 전력 호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전방위적인 압박,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공과 가까이 있는 그룹들이 상당히 강한 팀 압박을 구사하고 또 다른 선수들이 또 커버 플레이를 통해서 2차 그룹을 형성하고 이러한 유형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압박을 풀어내서 빠르게 상대 공격 진영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네이마르의 어떤 기술적인 역량 또 반칙을 얻어내던 간에 또 음바페의 배후 공간 그리고 베라티 같은 선수의 패싱력 이런 것들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뭐 마르키뉴스나 뭐 디알로, 플로렌치, 쿠루자와 이런 선수들 대충 4백은 맞출 수가 있고 허리 라인에 뭐 베라티가 복귀하면서 뭐 에레라나 이런 선수들로 미드필더들을 구축할 수가 있고 공격진은 주전 라인업을 디마리아까지 해서 가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면 수비 라인의 부상자들이 파리가 여전히 섞여 있지만 측면 풀백도 그렇고요. 있지만 라이프치히 자체가 지금 팀 내에 확실한 스트라이커, 득점원이 좀 부재해요. 물론 어디서든 어떤 루트든 공격 패턴이 나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공격력이 그렇게 뭐 완전히 화끈한 팀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라면 파리가 이번에는 서력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라이프치히의 전력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라이프치히는 뭐 팬들 아시다시피 엄청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멀티적인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상당히 좋은 완성된 팀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전력에 있어서 역시 기존에 좀 빠졌던 지난 경기 빠졌던 주축 선수들이 복귀가 된다면 저는 파리 상제르맹이 그래도 한 55대 45 정도로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매치업 때는 제가 라이프치히를 조금 이제 좋게 높이 쳐주는 그런 저는 약간 그런 의견이었는데 네. 요번에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이거는 필살의 매치이나 그렇죠. 다름이 없고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잖아요. 파리는 정말 이제는 진정 유로파 리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그래서 사실 파리가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유리하다고 봐요. 지금 말씀 잘해 주셨지만은 핵심 선수들이 다 돌아오고 그 선수들이 있는 파리와
없는 파리는 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없는 파리에서는 모이스 켄 선수가 그나마 고군분투해서 전방 라인을 좀 이끌어가고 그랬는데 네이마르 선수라든가 은바페 선수가 돌아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라이프치히가 받는 부담은 엄청 커질 거고요. 다만 이제 그 관전 포인트 하나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나겔스만 감독이 이 전술적으로 상당히 좀 테스트를 받는 경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라티도 돌아오고 네이마르도 있고 은바페도 있으면 사실은 라이프치히의 기존 전술적인 스타일은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단계에서 또 간접적으로는 또 증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나겔스만 감독이 경험을 했으면 이번에는 뭔가 좀 이제 라이프치히가 사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겔스만 감독이 과연 약간은 실리적인 접근을 좀 할 수 있을 건가. 저는 요 경기 하나가 나겔스만 감독의 어떤 응용력, 융통성, 유연성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시험대다. 네, 나겔스만 감독이 최근에 약간 비판도 좀 받아요. 왜 그러냐면 약간 너무 명장병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최근에는 없지 않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겔스만 감독이 보란 듯이 아니다. 나 명장병이 아니라 나 진짜 명장이야. 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할 줄 알아. 이런 거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보시는 것도 요 경기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조금 우세한데 나겔스만 감독의 전술이 어떻게 변화될지 또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인터밀란 대 레알 마드리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과 레알 마드리드 현재 상황은요. 인터밀란이 2무 1패, 네. B조에서 최하위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1승 1무 1패, B조 3위입니다. 우리가 왜 3위와 4위 팀 경기를 지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3위, 4위인데 빅경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두 팀이 그만큼 당연히 이제 두 팀이 올라갈 확률이 객관적으로 높았는데 지금 네. 처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실합니다. 두 팀 모두. 현재 상황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의 부상에. 지금 리버풀도 그렇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 일단 11월 7일 기준으로 아자르와 카세미르 선수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어요. 플러스 밀리탕. 밀리탕 네. 선수까지요. 네. 우에파 방역 방침은 최근 사례를 보면은 하루 전에 검사 결과로 음성이 나오면 출전이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아마 그 상황을 좀 기대를 걸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유럽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확진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더 엄한 규칙을 지금 약간 규정 자체도 우에파 방역 지침이 더 강화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기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발베르데 선수는 골절상 못 뛰어요. 당해서 네. 아예 못 뛰고요. 그리고 라모스 선수와 바란 선수가 지금 A매치 기간에 라모스 선수는 기사를 보니 햄스트링, 작은 햄스트링이라 그래요. 그리고 바란 선수도 뭐 햄스트링 부상이란 또 기사도 있고요. 네, 지금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부상인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뭐 카르바할 또 부상이고. 근데 카르발 선수는 요 경기쯤이면 복귀가 가능합니까?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있습니다. 카르발 선수. 네.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나마 생각보다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네. 녹화 기준으로. 그래서 라모스도 별거 아니네. 그리고 바로 또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바란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 부상 때문에 복귀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걱정도 많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결과론적으로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터밀란전을 치르는데 아자르 선수가 지난 맞대결도 그렇지만 시즌전, 프리시즌 때 리그 막 시작전 때보다는 몸도 조금 호리호리해지고 네. 몸 상태는 그래도 조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여전히 살이 약간 붙어 있지만 지금 이 휴식기 동안 일단 격리를 하면서 훈련을 어느 정도 개인 트레이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종의 홈트죠. 뭐 그런 거 하면서 또 본인 어떤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켰는지 모르겠고 카세미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네. 걱정은 그거죠. 경기력이 얼만큼 올라오겠느냐. 맞아요. 그리고 라모스도 얼만큼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뛸 수 있겠느냐. 바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출전하더라도 이제 걱정거리가 되는 현재 상황이고 다 나온다고 해도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전력 자체가 전체적인 베스트 라인업 수비력도 조금 저하돼 있는 느낌이고 또 여러 가지로 지단이 3연패 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진짜 한 70%나 될까? 뭐 그럴 정도로 지금 공격력 또 허리에서의 어떤 기동력, 창의성 여러 가지가 수비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돼 있다. 네. 라모스에게 자꾸 공격을 오히려 의존하는 느낌이고 또 확실한 득점, 벤제마가 가끔씩 뻥뻥 터져주긴 하지만 네. 여전히 좀 그게 또 꾸준하진 않죠. 그렇죠. 확실한 이 3톱 라인이 잘 보이질 않고 어린 선수들 믿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하고 비니시우스도 아센시오도 좀 부족하고. 예,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다 마찬가지죠. 아센시오도 좀 뭔가 부족하고 이스코를 놓고 뭐 4-2-3-1로 가동을 해도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느낌이 보면은 뭘 해도 그 레알의 한창 기대치에 올라갔던 수준보다는 항상 뭔가 불만스럽고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현재. 네. 레알 마드리드는. 근데 인터밀란도 그래요. 네. 인터밀란도 사실은 답이 없어요, 지금. 콘테 감독 축구가 워낙 경직돼 있고 창의성은 잘 보이지 않고 바렐라 같은 선수가 가끔씩 번뜩이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팀 내가 이 스타일, 이 전술적 구조나 스타일 자체가 좀 부족해 보이고 네. 뭐 하이라이트만 보면은 그래도 그래도 좋은 장면들이 있었네 이렇게 보이겠지만 전적인 경기를 또 훌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답답한 경기가 더 많고 또 콘테 감독이 뭔가 번뜩이는 용병수를 쓰는 경기 감독도 중에 아니고. 구사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네. 지난 경기는 사실 루카쿠가 못 나왔거든요. 네. 저희 프리뷰 때는 너무 루카쿠 컸죠. 부상이 없었는데 얘기가 너무 컸죠. 루카쿠가 못 나온 게 사실은 크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루카쿠가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슈크르니아르도 복귀를 해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공격에서는 좀 힘을 받아서 지난 경기보다는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팀도 지금 브로조비치나 콜라로프 코로나 문제가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어요. 예, 예, 코로나 문제가 지금 나왔지만 여전히 또 우에파 방침이 뭐 또 경기 전에 음성이 나오면 뛰게 하면은 또 문제가 없을 상황은 되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누가 더 못하나 게임이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인터밀란의 입장에선 야 지금의 레알 상황이라면 우리 해볼만하다. 루카쿠도 복귀하고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겠냐.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 참 이런 게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 의원님? 저요? 바로 넘길게요. 말을 저는. 넘겼어요 지금. 두 팀이 뭐 일부 뭐 공백도 있고 뭐 레알 같으면은 예를 들어 뭐 라모스 선수 공백 발생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크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공격에 있어서의 파괴력이 인터가 조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살짝쿵 인터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외견상 보면 인터가 그래도 조금 더 한 골이라도 더 넣을 가능성은 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난번 수치와 저는 그냥 같은 결론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 의원님도 결과는 안 냈지만 한 의원님하고 좀 똑같은 마음이실 것 살짝쿵. 같아요.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근데 공격 파괴력은 그래도 인터밀란이 라우타르 마르티네스나 루카쿠의 성향을 볼 때는 뭐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알 그렇다고 수 해서 없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떨어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레알 마드리드의 이 공격진도 또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어디서 터질지 그냥 모르겠어요. 의원님 예측할 수 터지는 없다. 팀 윈. 네. 알겠습니다. 터지는 선수를 주목해라가 인테르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에 딱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리버풀과 아틀란타로 가보겠습니다. 또 부상 선수들도 많고 지난번에 예측할 때는 사실 데론 선수에 대한 그 공백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많이 표명했어요. 네. 이 선수가 있어야 허리에서 사실 밸런스 잡아주고 중심 그 수비 라인도 보좌해주고 여러모로 이 데론 선수는 아틀란타 경기를 제가 뭐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지만 나올 때마다 저 선수는 진짜 중요한 선수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못 나온대요. 네, 마르텐 데론이. 네. 그러면은 이것도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리버풀 자체가 물론 지금 전력 누수가 워낙 많지만 워낙 빠른 선수들이 2선에서 중앙으로도 들어오고 사이드로도 들어오고 뒷공간을 또 파헤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커버 플레이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정말 절실한데요. 또 하나는 고센스. 고센스는 예측을 못했던 건데 지난번에 고센스가 못 나왔어요. 그래서 고센스 왜 없지? 그 경기를 제가 생중계를 보면서 본 선수가 모이카라는 선수예요. 모이카 선수 지로나에서 임대된 선수인데 와
근데 진짜 수비 못하더군요. 근데 그냥 막 달려들어. 감독이 아마 그렇게 주문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수비를 와 저렇게 하나 하는 장면들이 몇 장 있었어요. 그 라리가에서 뛸 때도 예. 공격형 선수였어요. 네, 수비에 그렇게 재간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경기 그래서 루게리 같은 어린 선수를 또 윙백에 내보냈는데 확실히 지금의 아틀란타 구조는 윙백이 강해야 돼요. 그 팀 자체가. 네. 그 윙백이 엄청나게 전진성을 가지고 압박부터 또 빌드업 과정에서도 윙백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팀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윙백이 한쪽이 죽어버리면 거의 문제가 생기면 이 팀은 진짜 큰 저는 밸런스 붕괴가 일어난다. 아틀란타의 스타일 자체가 물론 리버풀하고 상승해서는 막 실점도 많이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리버풀도 그래요. 라인을 워낙 많이 당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뒷공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틀란타가 오히려 심각한 핵심 그 위치가 문제다. 그래서 고센스가 이번에도 또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커리 라인에서 지금 프로일러 선수랑 파트너로 파살리치 선수가 또 계속 나오지만 네. 약하다. 거기는 공격은 좀 될 수 있겠지만 중심 잡아주는 부분이 상당히 약하고 쓰리백들이 너무 달려드는 스타일들이다 보니까 계속 밸런스에서 무너지거든요. 상대는 돌파력이 좋은 윙포드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들어올 때 지난 경기도 그러니까 피르미노를 선발로 안 내보내고 조타를 딱 놓더라고요. 전방 톱으로 피르미노보다는 뒷공간으로 그냥 돌파하는 유형이거든요. 조타는 작전이 아주 좋았죠. 좋다.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리버풀에게는 완전히 쌈 싸먹혔어요. 아틀란타가. 네. 근데 이번에는 아마 가스페리니 감독이 이러고 앉아서 생각을 많이 했겠죠. 리버풀을 어떻게 그러면 상대해야 될까. 그래서 리버풀전을 앞두고 선수들도 많이 느꼈겠지만 리버풀 선수들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땐 공격진들이죠.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비하면 안 되겠구나. 느꼈을 것이다. 네, 조정을 약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고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점은 분명히 줄어들 것 같고 나름대로의 공격 전술도 조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리버풀 상황을 지금 볼게요. 살라 선수가 또 코로나. 네. 네, 이것도 이제 봐야 됩니다. 봐야죠. 네, 그때 가서 또 챔피언스 음성 리그 나올 수도 수 있으니까. 있는지 네. 지켜봐야 되는데 수비 라인은 지금 반다이크, 고메즈, 아놀드는 부상으로 못 나오고, 네. 그리고 로버슨 또 뭐 리스 윌리엄스, 파비뉴 선수는 홀딩 미드필더 혹은 심지어는 센터백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 때는 나올 가능성이 올 거예요.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다른 뭐 미드필더 조던 핸더슨 이런 선수들도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때 가면 체인벌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수비 라인은 반다이크, 조고메즈, 아놀드 없이 일단 해야 된다는 건 네, 팩트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거 한효님의 개예요. 몽크라고요. 너 조용히 안 해? 일로 와, 일로 와. 아빠한테. 아빠가 안 봐준다고. 아니 계속. 몽크 안. 아유 잘한다. 앉아. 자, 네, 제가 인터밀란 대 레알 마드리드 어느 쪽? 둘, 셋.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공격 라인은 지금 마네, 피르미누 저희 녹화 기준으로요. 좋다, 다 살아 있고. 살라도 음성 나오면 나온다는 네. 얘기예요. 그럼 공격 라인은 다 살고. 티아고 알칸타라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티아고 알칸타라 복귀하면 그 중심으로 해서 뭐 커티스 존스, 바이날둠 뭐 이런 식으로 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센터백도 파비뉴가 내려오면서 뭐 마팁이랑 센터백 볼 수가 있고 로버슨 복귀하면 로버슨 왼쪽, 오른쪽 수비가 문제인데 또 멀티플레이어 밀러가 있어요. 밀너 선수가 보겠죠. 네. 밀러 같은 선수가 또 보면 대충 라인업은 어느 정도 꾸려서 나올 수는 있어요. 네. 물론 전력 누수는 있겠죠. 지난 경기도 반다이크의 공백은 지금 당장은 그때 꾸역꾸역 그래도 버티니까 크게 눈에 안 띄겠지만 장기 레이스에서 분명히 터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이런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틀란타전이. 그래서 센터백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리버풀이 그래도 비스트 11을 꾸역꾸역 꾸려서
이번에도 그래도 한두 골차 승리는 리버풀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상성 관계상 팀에 네. 아무리 아틀란타가 조금 조정을 해도 전술적인 움직임을 그럼에도 아틀란타는 희망을 잃지 말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여서 게임을 하면 어떤 결과도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보면 여전히 그래도 리버풀이 한두 골차 승리는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버풀이 4승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저도 뭐 동의해요. 예, 그러니까 리버풀이 이번 경기는 살짝 쿵 유리하다. 리버풀은 지금 현재 유럽 전체에서도 측면 두 줄, 앞에 윙포워드, 뒤에 윙백, 앞에 윙포워드, 뒤에 윙백, 이 측면 두 줄의 퀄리티가 뭐 유럽에서 정말 손꼽힐 정도로 높은 팀인데 아탈란타는 사실은 그 부분을 빠르게 공략하면 사실 아탈란타 수비는 그냥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빠졌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그리고 살라 선수가 약간 지금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리버풀의 측면 공격력은 대충 뭐 수준급의 라인업을 그래도 맞춰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상성상은 이제 리버풀이 좋은데 요 경기도 나겔스만 감독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탈란타가 어떤 정도의 경기 컨셉을 갖고 나오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이 조는 아탈란타가 아약스만 넘어서면 리버풀을 뭐 1위로 보내더라도 2위로 이제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할 수가 있는 조예요. 그렇죠. 제가 기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리버풀이 3승이고요. 네. 아약스와 아탈란타가 똑같이 1승 1무 1패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탈란타가 어떻게 할지는 잘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리버풀전은 사실은 1점이면 족할 수 있어요. 아탈란타. 그리고 아약스와의 이제 맞대결에서 이제 아약스 누르면 되니까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볼 건지 아니면 정말 리버풀 뭐 중앙 수비도 좀 지금 약간 공백이 있겠다. 성격대로 할 건지 아탈란타가. 그 갈림길이 굉장히 저는 궁금한데 성격대로 간다면 살짝 그래도 리버풀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리버풀이 맹폭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아탈란타가 그 성격을 못 버리면 리버풀이 그래도 여전히 측면의 퀄리티가 있고 그럼요. 공격 전개의 속도의 퀄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탈란타를 제가 한 2년 전부터 막 칭찬할 때도 아탈란타의 수비를 칭찬했던 적은 없거든요. 아탈란타가 마음에 든다는 거지 스타일이. 수비가 그렇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도 장 의원님 얘기처럼 한 골 정도 리버풀이 이길 것 같아요. 살짝쿵. 그런데 아탈란타가 막상 조금 더 이제 스타일을 바꿔서 좀 끈적하게 나오면 그러면 의외로 해볼 만할 수 있다. 리버풀의 역시 그 공백 부분을 아탈란타가 찔러 들어갈 수 있는 찬스는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쨌든 좀 근소한 승부는 될 텐데 여기서 아탈란타가 컨셉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경기를 이렇게 봤는데 참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뭐 경기 자체도 예측하기 어렵고 또 선수들도 또 변동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4차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긴장감 넘치는 승부가 될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욱더 마음이 조금 더 쫄리는 팀이 있을 거고 좀 여유를 갖는 팀이 있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